1969년 습지는 늪이 아니다. 습지는 빛의 공간이다. 물속에서 풀이 자라고 물이 하늘로 흐른다. 꾸불꾸불한 실개천이 느릿하게 배회하며 둥근 태양을 바다로 나르고 수천 마리 흰 기러기들이 우짖으면 다리가 긴 새들이 기품을 자랑하며 일제히 날아오른다. 습지 속 여기저기서 진짜 늪이 끈적끈적한 숲으로 위장하고 낮게 포복한 수렁으로 꾸불꾸불 기어든다. 늪이 진흙 목구멍으로 빛을 다 삼켜버려 물은 잔잔하고 시커멓다. 늪의 소굴에서는 야행성 지렁이도 대낮에 나와 돌아다닌다. 소리가 없진 않으나 습지보다는 늪이 더 고요하다. 부패는 세포 단위의 작업인 탓이다. 삶이 부패하고 악취를 풍기며 썩은 분투로 변한다. 죽음이 쓰라리게 뒹구는 자리에 또 삶의 씨앗이 싹튼다. 1969년 10월 30일 아침 체이스 앤드루스의 시체가 늪에 누워있었다. 자칫하면 소리 없이 늪이 삼켜버려 영원히 발견되지 않았으리라. 죽음을 속속들이 아는 늪으로서는 비극도 죄도 아무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 마을 소년 둘이 자전거를 타고 낡은 막로를 찾았고 세 번째 스위치백 선로에서 체이스의 청재킷을 발견했다. 1952년 엄마. 그날 아침 불타는 8월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습지의 눅눅한 숨결은 안개가 되어 참나무와 전나무에 늘어져 있었다. 팔메토 야자나무 덤불은 이상하게 고요해서 못에서 날아오른 외가리의 느릿한 날갯짓 소리만 들렸다. 6살밖에 안 된 카야는 차양문이 철썩 닫히는 소리를 듣고는 의자에 올라서서 냄비를 박박 닦던 손길을 멈추고 거품 자작한 개수대에 내려놓았다. 쥐직은 듯 적막한 가운데 카야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다. 누가 판잣집을 나갔지? 엄마는 아닐 거야. 엄마는 절대로 차양문을 소리나게 닫지 않잖아. 하지만 포치로 달려가 보니 긴 갈색 치마를 입은 엄마가 하이힐을 신고 발목에 휘감기는 치맛자락을 차며 모래 흙길을 걷고 있었다. 코가 뭉툭한 구두는 가짜 악어 가죽으로 한 켤레밖에 없는 외출용 신발이었다. 큰 소리로 엄마를 부르고 싶었지만 괜히 아버지를 자극할까 무서웠다. 그래서 카야는 벽돌을 쌓아 널판지를 덮은 층계 위에 올라섰다. 엄마 손에 들린 파란색 작은 여행용 가방이 보였다. 보통 때라면 새끼 본능으로 엄마가 갈색 기름종이에 고기를 싸오거나 닭 한 마리를 사들고 닭 모가지를 달랑거리며 돌아올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는 엄마가 절대로 악어 가죽 힐을 신고 가거나 여행 가방을 들고 가지 않는다. 엄마는 오솔길이 뒤로와만 하는 곳에 이르면 늘 뒤를 돌아보곤 했다. 그리고는 한쪽 팔을 높이 치켜들고 하얀 손바닥을 흔들며 길 위로 올라섰다. 소택지의 습과 고양이 꼬리 같은 호소를 꼬불꼬불 가로질러 읍내까지 이어지는 길. 하지만 오늘 엄마는 땅에 깊이 팬 바퀴 자국을 위태롭게 밟으며 계속 걸어갔다. 숲에 뚫린 구멍 사이로 낭창낭창한 몸매가 살짝 보이다 급기야 나뭇잎 사이로 하얀 스카프만 어른거렸다. 카야는 길이 훤히 잘 보이는 자리로 달려갔다. 거기서 보면 엄마가 꼭 손을 흔들어 줄 거야. 하지만 온 힘을 다해 달려갔을 때는 파란 여행 가방이 시야에서 막 사라지고 있었다. 가방은 숲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계단에 올라가 기다리려고 돌아선 순간 카야 가슴에 검고 고운 진흙덩이처럼 묵직한 슬픔이 얹혔다. 카야는 5 아이 중 막내였고 언니 오빠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 나중에는 언니 오빠들 나이조차 잘 기억나지 않았다. 우리 갇힌 토끼들처럼 비좁고 조잡한 판잣집에 바글바글 끼어 살았다. 참나무 및 판잣집 차양문은 부릅뜨고 노려보는 눈알 같았다. 바로 손이 오빠지만 나이가 7살이나 많은 조디가 집에서 나와 카야 뒤에 섰다. 조디는 카야와 똑같이 검은 눈의 흑발이었고 새들의 노래와 별들의 이름과 억새풀을 헤치고 나룻배 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엄마는 돌아오실 거야, 조디가 말했다. 몰라, 엄마 악어 신발 신었어. 엄마들은 자식을 두고 가지 않아. 원래 그렇게 못해. 그 여우는 새끼를 버리고 갔다면서 오빠가 그랬잖아. 그래, 하지만 그 여우는 다쳐서 만신창이었어. 제 몸도 건사 못하는데 새끼 먹이까지 챙기려면 굶어 죽을 거야. 새끼들을 두고 떠나 몸을 잘 치료한 다음에 새끼들을 더 잘 기를 수 있을 때 다시 낳는 편이 낫지. 엄마는 배고파 죽을 지경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돌아오실 거야.
조디는 콩할 만한 확신도 없으면서 카야를 위해 이렇게 말했다. 카야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하지만 어디 먼 데 가는지 파란 가방을 들고 갔단 말이야. 1952년 조디. 엄마가 떠나고 몇 주에 걸쳐서 큰오빠와 언니들도 모범이라도 보이는 듯 후련히 떠나버렸다.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다 도망가 버렸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아버지는 처음에는 고함을 지르다 주먹으로 때리고 결국은 제 분을 못 이겨 손쪽으로 철썩철썩 갈겼다. 그렇게 언니들과 오빠는 한 사람씩 사라졌다. 카야는 훗날 언니 오빠의 나이도 있고 진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생각나는 건 미시, 머프, 맨디라는 애칭뿐이었다. 포츠의 매트리스에는 언니들이 두고 간 양말들이 쌓여 있었다. 이제 형제라고는 조디밖에 남지 않은 어느 아침, 카야는 짤랑거리는 냄비소리, 지글거리는 아침 식사와 기름내에 잠을 깼다. 카야는 엄마가 돌아와 옥수수 가루로 튀김이나 빵을 만들고 있는 줄 알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장작을 떼는 화덕에서 그릿질을 튀기고 있는 건 조디였다. 카야는 실망감을 감추려 웃었고 조디는 조용히 하라고 쉿 소리를 내며 동생의 정수리를 톡톡 쳤다. 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면 둘이서 밥을 먹을 수 있다. 조디는 비스킷을 구울 줄 몰랐고 베이컨도 없었다. 그리치만 만들고 돼지기름에 달걀을 스크램블했다. 둘은 함께 밥상에 앉아 말없이 눈짓만 주고받았다. 그들은 재빨리 설거지를 끝내고 습지로 달려갔다. 조디가 앞장섰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버럭 호통을 치며 절뚝절뚝 다가왔다. 뼈만 앙상한 몸이 중력을 받지 못해 팔랑거렸다. 어금니가 늙은 개의 이빨처럼 신누랬다. 카야는 조디를 올려봤다. 뛰면 돼 오빠. 있기만 데를 찾아서 숨자. 괜찮아. 괜찮을 거야 오빠는 말했다. 한참 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조디는 해변으로 카야를 찾아왔다. 카야는 오빠를 쳐다보지 않고 부서지는 파도만 노려봤다. 말소리만 들어도 아버지한테 얼굴이 심하게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 떠나야 해 카야. 여기서는 더는 못 살겠어. 카야는 하마터면 획 돌아볼 뻔했지만 꾹 참았다. 아버지와 나만 혼자 남겨두고 가지 말라고 빌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다. 더 크면 너도 이해할 거야 오빠는 말했다. 카야는 어리다고 바보인 줄 아느냐고 악을 쓰고 싶었다. 모두 아버지 때문에 떠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어째서 아무도 그녀를 데려가지 않는지 궁금했다. 카야도 떠날 생각을 해봤지만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었다. 카야 조심해. 꼭 누가 와도 절대 집안에 들이지 마. 널 잡아갈 수도 있어. 습지 깊은 데로 도망가서 덤불에 꼭꼭 숨어. 발자국 지우는 것도 잊지 말고. 오빠가 가르쳐줬잖아. 너도 아버지를 피해서 숨을 수 있어. 카야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조디는 잘 있으라 말하고 성큼성큼 해변을 가로질러 숲으로 걸어갔다. 조디가 숲속으로 들어가기 직전 카야는 고개를 돌려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꼬마되지만 집에 남았어요. 카야는 철썩이는 파도를 보고 말했다. 조각처럼 미동도 없이 서있던 카야는 벼랑간 판잣집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복도에서부터 오빠 이름을 소리쳐 불렀지만 조디의 물건들은 이미 사라지고 바닥에 호청도 호딱 벗겨져 있었다. 카야는 오빠의 매트리스에 털썩 주저앉아 하루의 끝이 벽을 타고 스르르 미끄러지며 떨어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해가 저문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빛이 머물다 방 안에 고였다. 아주 짧은 찰나 어지러운 침대며 묵은 빨랫더미에 바깥의 나무보다 더 또렷하고 다채롭게 보였다. 카야는 스멀스멀 올라오는 허기에 놀랬다.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인 허기. 부엌으로 가다가 문 앞에 멈춰섰다. 언제나 빵을 굽고 강낭콩을 삶고 생선 스튜를 보글보글 끓이는 열기에 뜨거웠던 방이었는데 이제 부엌은 퀴퀴하고 고요하고 어두웠다. 이제 밥은 누가 해? 카야는 소리내어 물었다. 사실 이제 누가 춤을 추지? 라고 묻고 싶었지만 촛불을 켜고 화덕에 뜨거운 잿더미를 쑤시며 불쏘시개를 넣었다. 불이 피어오를 때까지 풀무지를 했다. 판잣집까지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냉장고가 찬적 노릇을 하고 있었다.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문에 파리채를 끼워 살짝 열어두었다. 그래도 틈새마다 검푸른 곰팡이가 피었다. 먹다 남은 음식을 꺼내며 카야는 말했다. 그리치를 돼지기름에 튀겨서 데워야지. 음식을 냄비째 그대로 먹고 창밖을 살피며 아버지를 찾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초승달이 바란 빛이 판잣집에 닿자 카야는 포츠에 있는 잠자리로 기어들어갔다.
울퉁불퉁한 매출새는 엄마가 알뜰 시장에서 사준 파란 꽃무늬 호청이 덮여 있었다. 평생 처음 혼자 맞는 밤이었다. 처음에는 숲속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몇 분에 한 번씩 일어나 앉아 차양문 밖을 살폈다. 한 그루 한 그루 모양을 낱낱이 아는데도 이따금 나무가 달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한참 침도 못 삼키고 뻣뻣하게 굳어있는데 때마침 청개구리와 여치가 친숙한 노랫소리로 밤을 채워주었다. 어둠은 달콤한 향내를 간직하고 있었다. 더럽게 뜨거운 낮을 하루 더 견뎌낸 개구리와 도마뱀의 텁텁한 숨결, 습지가 낮게 깔린 안개로 바짝 다가왔고 카야는 그 품에서 잠이 들었다. 아버지는 사흘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카야는 엄마의 텃밭에서 순무싹을 따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끓여 먹었다. 달걀을 찾으러 닭장에 가봤지만 텅텅 비어 있었다. 닭 한 마리, 달걀 하나 보이지 않았다. 닭똥 같은 카야, 이 똥덩어리 같으니라고. 카야는 엄마가 떠난 후로 닭장을 돌봐야지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닭들이 다 도망쳐서 저 멀리 나무들 사이에서 꼬꾸대꼬꾸 울고 있었다. 근처로 불러 모을 수 있는지 보려면 모이를 뿌려놓아야 했다. 나흘째 밤에 아버지가 술병을 들고 나타나 침대에 벌러덩 들어누웠다.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 북으로 들어서면서 버럭 고함을 쳤다. 죄다 어디로 갔냐? 몰라요. 쳐다보지도 않고 카야가 대답했다. 똥개도 너보다는 아는 게 많겠지. 카야는 조용히 포치문을 열고 나왔다. 홍합을 찾아 해변을 걷고 있는데 연기 냄새가 났다. 고개를 들어보니 판잣집 쪽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힘껏 달려갔지만 이미 마당에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엄마의 그림과 드레스, 책들을 불에 던져놓고 있었다. 안 돼요. 카야는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는 본 척도 하지 않고 배터리로 구동되는 낡은 라디오를 불 속에 던졌다. 카야는 얼굴과 팔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림을 꺼내려 팔을 뻗었지만 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야 했다. 카야는 아버지가 물건을 더는 못 가지고 나가게 하려고 판잣집을 막아서며 눈을 부릅뜨고 맞섰다. 손찌검을 해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가 획 돌아서더니 절뚝이며 보트 쪽으로 가버렸다. 카야는 쓰러지듯 계단에 주저앉아 습지를 그린 엄마의 수채화들이 시커멓게 불타 잿더미로 변하는 걸 지켜보았다. 해질녘까지 앉아있는 사이 단추들이 호박처럼 노랗게 빛났고 엄마와 지루박을 추던 추억들도 불길 속에서 녹아 사라졌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카야는 언니 오빠들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아버지와 사는 법을 익혔다. 아니, 오히려 올챙이들한테서 배운 교훈이 더 쓸모 있었다. 앞길을 막지 말아야 해. 눈에 띄지 말아야 해. 양지에서 그늘로 화드득 도망쳐 숨어야 해. 아버지가 깨기 전에 일어나 집을 나와 숲속이나 물에서 지내다 살금살금 집 안으로 돌아와 최대한 습지 가까이에 있는 포치에서 잠을 청했다.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과 싸우다 왼쪽 허벅다리에 파편을 맞고 폐인이 되었다. 그게 가족의 마지막 자존심이 되었다. 매주 수령하는 상위군인 연금이 유일한 수입이었다. 조디가 떠나기 일주일 전에 냉장고는 이미 텅텅 비고 순무 한 뿔이 남아있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카야가 복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식탁에 구겨진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푼을 놓아두고 손으로 가리켰다. 이거면 일주일 밥값은 될 거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뭐든지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지. 이 돈 받고 집 청소하고 땔감 구해와 빨래도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카야는 마클리코브 마을로 혼자서 장을 보러 갔다. 꼬마 돼지가 시장에 갔어요. 6km에 걸친 깊은 모래와 검은 진흙을 헤치고 걷다 보니 멀리서 은은히 빛나는 만과 바닷가의 집들이 보였다. 엄마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가을의 달은 카야의 생일을 위해서 빛난다고.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어느 날 못 위로 둥실 떠오른 탐스러운 황금빛 보름달을 보고 혼잣말을 했다. 나 이제 7살이 됐나 봐. 아버지는 생일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케이크 따위는 턱도 없었다. 학교에 보내주겠다는 얘기도 이런 방구 없었다. 실제로 아는 게 별로 없었던 카야는 무서워서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생일날에는 틀림없이 엄마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추수를 감사하는 보름달이 뜬 다음 날 카야는 사라사 드레스를 입고 오솔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악어가죽 구두를 신고 긴 치마를 휘날리며 엄마가 판잣집으로 걸어온다고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아무도 오지 않자 카야는 그리치 냄비를 들고 숲을 지나 바닷가로 갔다. 손을 모아 입에 대고 고개를 젖혀 울음소리를 냈다. 끼우 끼우. 은빛 반점들이 저 높은 하늘에서 나타나 파도를 넘어 바닷가로 왔다. 다들 왔구나.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는 셀 수가 없는데. 우짖는 새들은 빙글빙글 돌다 자맥질하고 카야의 얼굴 근처에서 떠다니다 옥수수 가루를 던져주자 땅에 내려앉았다. 그러더니 조용해져서는 가만히 서서 몸단장을 했다. 카야는 다리를 한쪽으로 모으고 모래밭에 앉았다. 커다란 갈매기 한 마리가 카야 곁에 모래사장에 내려와 회를 쳤다. 나 오늘 생일이야. 카야는 갈매기에게 말했다.